사랑스런 두 아이를 얻었지만 힘들었던 결혼 생활도 있었네요. 장모님이 18평 아파트도 남겨주었다며? 부부는 공동재산인 거 몰라? 내가 억울하지만 이혼해줄게. 대신 아파트 반값은 줘야지.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5억쯤 간다고 하던데 더도 안 바라고 3억만 주면 깨끗이 양육권이고 도장이고 다 줄게. 하지만 남보다 못한 시댁과 남편을 손절하니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소주 한 잔과 달달한 아이스크림의 사연. 봄이 오듯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건물 주인이 와서 월세를 1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군요. 그렇잖아도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넘기나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의 월세 인상에 힘이 쭉 빠져있던 상태였죠. 연희 엄마도 잘 알잖아. 친정엄마가 있을 때는 사정 봐준 거.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해서 이젠 더 봐줄 수가 없어. 그렇게 알고 다음 달 월세부터 10만 원 올려받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아무리 1년만 더 봐달라고 해도 건물 주인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염치가 없는 게 이 식당이 친정엄마가 하던 곳이었어요. 그때도 건물 주인은 몇 년간 엄마의 사정을 봐주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곳에서 동태탕 집을 운영하셨죠.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중동 건설 현장으로 돈을 벌러 나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은 수입이 좋아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자 엄마는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수년간 목욕탕 때밀이를 하시다가 제가 성인이 된 후로는 이 식당을 운영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동태탕은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 같았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태탕 맛을 못 잊어서 단골이 된 손님들도 많았죠. 그리운 엄마 생각이 떠오르니 가슴이 욱신거려 오네요. 엄마는 3년 전에 희귀병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혈소판 감소증이라는데 정확한 병명도 없는 난치병이라고 하더군요. 방법은 저의 골수를 받으면 사실 수가 있었는데 극구 거절하셨습니다. 엄마, 내 골수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잖아. 왜 고집을 부려? 수술 날짜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난 지금처럼 수혈 받으면서 지내면 돼. 너도 엄마 닮아서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니? 그러니 네 골수는 아껴도 어린애들을 생각해야지. 이제 애들한테 너밖에 없잖아. 이유는 손주들이 너무 어려서 제가 혹여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된다고 거부하신 거였죠. 그때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이식을 해드렸다면 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이식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중에 어느 날 화장실에서 현기증으로 쓰러지셨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보낸 슬픔에서 계속 빠져 지낼 순 없었어요. 두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서류상에 남편은 있는데 이혼녀도 아니고 든든한 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행스럽게 엄마가 남겨주신 17평짜리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고생하실 때 엄마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두 아이를 데리고 엄마와 살았어요. 어차피 남편과 살던 집은 보증금 5천만 원의 월세로 살았기 때문에 돈도 절약이 되었죠. 엄마는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남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저 혼자 아이들과 남겨질 생각에 하루도 눈물이 마르실 날이 없으셨어요. 그것이 너무 불효를 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리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그저 먹먹하기만 했죠. 저는 30살의 삶이 고단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용을 써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을 비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찾지 말라는 쪽지만 딸랑 남겨놓은 채 사라졌어요. 이렇게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지긋지긋한 엄마부터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나 너무 힘들다. 아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 힘든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제가 더 몇 배는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과는 회사 동료로 만났어요. 저희 집 형편보다 시댁의 형편이 더 안 좋았죠. 하지만 젊음 하나만 믿고 충분히 헤쳐나갈 거라 생각했네요. 시댁은 시아버지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몸의 반이 마비가 되셨어요. 휠체어에 의존하며 지내셨고 시모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죠. 자식은 남편 하나뿐이어서 시아버지의 약값이랑 치료비 때문에 도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시모의 하소연까지 들어야만 했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인 게야. 남들은 이 나이에 꽃중년이라고 부부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실버타운 들어가서 편하게들 산다고 하더라. 내가 네 아버지 버리면 너네가 모셔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한다. 나도 백화점 옷 좀 사입게 100만 원만 보내라. 시모는 툭하면 아픈 시아버지를 안 버리고 함께 사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살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아니면 아픈 시아버지의 수발은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요. 참 얼토당토한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시아버님이 다치기 전까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에 자식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매달 아버님 치료비로 쓰시라고 50만 원씩은 꼭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두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비에 공과금에 시댁에 보내는 돈까지 정말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두 아이가 어려서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항상 마이너스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장사하시는 친정 엄마에게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온갖 부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3살 때 남편의 히스테리가 심해지더니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의 황망함과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해봤지만 시부모님도 몰랐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그 성실한 애가 어디로 갔단 말이니? 네가 매일 바가지나 긁고 내 아들 기죽이니까 애가 가출을 한 것 아니냐. 당장 내 아들 찾아와. 이번 달 네 아버지 약값도 아직 안 들어왔더라. 일단 그거부터 입금시켜라. 시모는 모든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고 남편을 당장 찾아오라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시아버님의 약값은 어떡하냐면서 돈 걱정부터 하셨죠. 솔직히 어린 두 아이와 저부터 걱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장 어린아이 둘만 남겨두고 저는 어찌 살라고 하는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라도 봐야 따지고 묻고 이혼이라도 해서 정부 보조금이라도 신청해 볼 텐데 호적상에 멀쩡한 남편이 있으니 보조금은커녕 이혼소송조차 할 수가 없더군요. 두 아이가 잠들었을 때 쿠팡의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풍족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간은 아버님 약값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보내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다음 달부터는 아버님 약값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좀 더 커서 제가 돈벌이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보태드릴게요. 아니, 너 힘들다고 아픈 시아버지랑 나보고 죽으란 소리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가출한 거니까 네가 형편이 안 된다면 네 엄마한테 보내라고 해라. 시모의 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가출했어도 시부모님 원망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아버님이 너무 가여워서요. 그런데 시모는 당연한 것처럼 제가 힘들면 친정 엄마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남편이 가출한 지 몇 달이 지나서도 말씀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다음 달부터 돈을 안 보내자 친정엄마의 식당으로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두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그날 부업을 얼른해서 갖다 주려고 재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엄마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시고 제가 하고 있는 부업과 한켠에 쌓아져 있는 부업거리를 보시더니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셨죠. 이게 다 뭐야. 내가 너 이렇게 살라고 힘들게 키운 줄 알아? 진작에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 썩을 것은 집안 꼴이 이런데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짐 싸서 가자. 엄마는 당장 짐을 싸라고 하시더니 차라리 엄마랑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엄마 식당 일을 도우면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볼 수 있으니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거라고요. 그리고 당장 월세부터 나갈 일이 없으니 걱정 하나는 더는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염치가 없었지만 우선 아이들 때문이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면서 식당 일을 도우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놀이방에 보내고
엄마를 도와 동태탕 식당 일을 배웠죠. 제가 엄마와 함께 살자 시모는 이곳 식당으로 찾아와 당연한 것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너 내 아들 집 보증금 5천만 원 있지? 그거 나 다오. 너는 여기서 사니까 이젠 그 돈 필요 없지 않니? 나는 하루 벌어 네 시아버지 약값이랑 생활비랑 감당 못하겠다. 얼른 달라는데도. 어머니, 그 돈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집 나가서 애들 양육비며 아버님 약값이며 한 번도 보낸 적 없고요. 이제야 말하지만 그동안 저 힘들어도 아버님 약값은 꼭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젠 저 어린 것들 키우려면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시모는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랐는지 입까지 쩍 벌어져서는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네가 그렇게 못돼 먹었으니 내 아들이 가출을 했다느니 아픈 시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는 못된 며느리라느니 하면서 흥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서서 너무한 것 아니냐며 따지셨어요. 시모는 더 흥분을 해서 엄마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렇게 두 분은 서로의 탓을 하면서 흥분해서 싸우셨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워낙에 기가 센 두 분이어서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가게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니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말리기 시작했죠. 겨우 떨어진 시모는 분이 덜 풀렸는지 두 팔을 휘저으며 다시 덤비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애들 아빠가 힘들어한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아버님 약값 가지고 어머님 사고 싶은 거 사 입고 먹고 쓰고 한 거 저희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안 보내드리면 그나마 아버님이 진짜 병원도 못 가실까봐 모른 척하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막 쓰시냐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저의 날선 모습에 시모는 당황했고 엄마와 주변 상인분들은 이때다 싶어 시모를 식당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모는 쫓겨나가는 상황에도 당장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시모가 한바탕 휘젓고 나간 후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힘들더군요. 그 후로도 시모는 몇 번을 더 찾아와서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포기를 했는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엄마가 아프셔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저 혼자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도 남편은 소식이 없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원망만 남았죠. 그 사이에 아이들은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고 착하게 커주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침에 건물 주인이 월세 이야기를 해서 싱숭생숭한데 저녁 손님들이 다 몰려나가고 마지막 손님이 문제였습니다. 동태탕을 시켜놓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소주만 2병째 까고 있는 중이었죠. 한 번 더 달라는 말에 이제 문 닫을 시간이니 안 된다고 하자 버럭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어이, 여기 소주 한 병 더 가져와. 뭐? 안 된다고? 내가 돈 내고 먹겠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빨리 가져오라고. 저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눈에 힘을 주면서 같이 째려보면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다시 말했어요. 그러자 벌개진 눈 위로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더군요. 그리고는 남편도 없어 보이는데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라이의 망상증이 심한 술주정군 같아 보였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일단 눌러 참고 다시 한번 문 닫을 시간이니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상이 구겨지더니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저는 얼른 카운터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술주정 손님은 손님이 왕이라는 것도 모르냐느니 자기를 무시하냐느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식당 안쪽에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데 놀래서 깨고 나올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제발 진정하라며 달래도 봤는데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였습니다. 왜 자신을 무시하냐고 옆에 테이블의 수저통들을 쓸어버리며 횡포를 부렸어요. 제발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경찰이 빨리 도착하기를 빌고 있는데 큰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술주정꾼의 눈이 딸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두 팔을 벌려 딸을 막아섰는데 그 남자가 휘청이면서 다가오는 거였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머리털이 삐죽하니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고춧가루 양념통을 쥐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차하면 매운 고춧가루 맛을 보여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식당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앞집 반찬 가게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왕소금 바가지를 냅다 술주정꾼에게 날렸습니다. 아, 따가워. 이 할망구는 또 뭐야? 당신 저 세상 빨리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디서 소금을 뿌리고 난리야?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술 처먹었으면 집에나 곱게 들어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당장 나가. 할머니는 버럭하면서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더니 설거지통에 든 물을 들고 다시 술주정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을 본 술주정꾼은 설마 그것도 뿌릴 건 아니지? 하면서 슬금슬금 문을 향해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파출소에서 비상벨을 듣고 오는 바람에 술주정꾼은 파출소로 연행되었죠. 술주정꾼은 파출소에 가서도 자신이 피해자라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자신이 한 짓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술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엎어진 테이블이며 난잡해진 식당 안은 누가 한 거냐고 물었더니 기억이 없다나요? 그럼 기억이 나게 해주겠다면서 저는 식당 안에 CCTV가 있다고 말했어요. 음식값은 물론이고 기물 파손 아이까지 위협한 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저런 인간들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기생충이라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파출소에서 시달리다가 밤늦게 식당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엄마도 돌아가시고 남편은 가출해 제 신세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눈물만 나오려고 하더군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크게 한숨 쉬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반찬집 할머니가 두 아이를 봐주고 계셨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사주셨는지 큰 통에 든 아이스크림을 맛나게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 역시나 무뚝뚝한 할머니는 그저 저만 뚱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니 아이스크림통을 밀어주더군요. 먹어봐. 답답한 속이 좀 풀릴 거야. 할머니는 제게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라고 하더니 허리를 잡고 일어나서 아이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엄마의 동태탕집은 경기도 지방의 시장 골목 입구에 있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안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식당이나 가게가 많았죠. 할머니와 엄마는 식당과 가게를 하시면서 친해지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무척 무뚝뚝한 성격으로 쉽게 다가갈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웃으시면서 알고 보면 무척이나 따뜻한 분이라고 하셨죠. 하긴 엄마가 아프신 동안에도 할머니는 늘 엄마를 걱정하고 챙기셨어요. 엄마도 할머니를 언니처럼 생각하며 의지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염치 없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물론 제게도 할머니를 의지하면서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시에는 엄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남이고 혈육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할머니의 존재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몰랐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맛도 정갈하고 조미료 맛이 강하지가 않아서 엄마표 반찬 맛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꽤나 많았답니다. 하지만 성격이 워낙 무뚝뚝해서 묵묵히 일만 하시고 주변 상인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주변 상인들 말로는 사고로 누워있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나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말을 거는 것 같더군요. 제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마웠고 손주들 생각이 나서 저러시나 생각했었네요. 제가 고마워서 추석에 할머니 속내일을 사드렸더니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그러시대요. 이럴 돈 있으면 애들 옷이나 사 입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하면서 관심 없다는 듯 툭 하고 던져놓는 거였어요. 순간 뻘쭘했지만 원래 할머니의 성격이 저러시니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오늘같이 술주정꾼 때문에 속상해서 혼자 소주라도 마시고 있으면 뭔가를 툭하니 던져놓고 가시곤 했죠. 빈속에 술 마시면 속 버리는 것도 모르냐며 미련하다고 타박하시면서도 부드러운 호박죽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 소주에 먹어도 유상하게 맛있더라고요. 소주의 쓴맛으로 속을 달래는 건지
아이스크림의 시원함과 달달함으로 속을 달래는 건지 암튼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견디며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무뚝뚝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할머니의 정을 느끼면서요. 한동안은 시모가 연락이 뜸하니 집에 혼자 계신 시아버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 쉬는 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동태탕을 챙기고 과일을 좀 사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시모가 식당에 나갔을 거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시아버님은 늘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선한 분이세요. 항상 자신이 집만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을 안 하셔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길래 예전에 알고 있던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어두웠고 공기도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안 계세요? 이상하다. 어머, 아버님 눈 좀 떠보세요. 세상에나 아버님! 차가운 방 안에 글쎄 아버님이 죽은 듯이 누워 계시더군요.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후다닥 가서 코에 손을 대보니 다행히 돌아가신 건 아니셨어요. 하지만 어딘가 많이 아파 보였고 정신도 못 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119부터 불렀고 아버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하지만 혼수 상태인지 일어나시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아버님 다리며 팔이며 주무르며 깨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119가 도착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대체 어디서 무얼 하시는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몇 번을 통화를 시도하다 연결이 되었는데 글쎄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어요.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며느님이 어쩐 일이냐? 왜, 돈이라도 주려고? 어머니 대체 어디세요? 아버님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검사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위독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아버님이 위독한 상태라고 하자 시모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자신도 아버님 뒤치락거리 하는 것도 지쳤다면서요. 이참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까지 하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나 사이좋은 부부였다고 하던데 쓰러진 후부터는 이렇듯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마비가 되면서 폐와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잘 못했어요. 아마 치료를 제때 못 받으셔서 폐렴으로 지금 혼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은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아이들 때문에 집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모는 병원에 오지 않았죠. 어디서 술만 진창 마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술에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모가 없어서 며칠을 식당 문을 못 열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쯤 했을 때 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계속 연락해도 오지 않던 시모가 나타났어요. 이미 얼굴은 술에 찌들어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더군요. 3일장이고 뭐고 올 사람도 없어서 장례식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화장이나 해서 어딘가에 뿌리면 되는 거야. 너 그 정도 비용은 해줄 수 있지? 세상에 몇십 년을 삶아떼고 산 부부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시모는 몰인정했어요. 저는 그래도 시아버님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의 할아버지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또 돈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더군요. 친정엄마가 남기고 간 아파트와 식당이 있으니 살만하지 않냐고요. 시아버지 병원비와 집 월세가 밀렸다고 2천만 원을 달라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 아버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님하고는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이젠 어머니 한 몸은 건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 찾아서 달라고 하시던가요. 만나면 이혼 서류나 정리하라고 전해주세요. 냉정히 말하고 돌아서는데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잡더군요. 순간 목이 돌아가서 정신줄이 나갈 뻔했어요. 순간 그동안 참고 온 감정들이 훅하고 폭발을 하더군요. 그래서 시모의 손을 확 잡아 빼며 어디다가 손을 대냐고 따졌습니다. 이젠 어머니라는 소리도 부르기 싫고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되었으니 오히려 당신이 보상해야 한다고 악을 썼어요.
아이들 양육비를 사라진 남편 대신 줄 거 아니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 하는지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와야 했어요. 그렇게 식당으로 돌아오니 역시나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반찬집 할머니 가게에 있더군요. 매번 신세만 짓는 것 같아서 면목도 없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할머니만 보면 주저리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 옆에 앉아서 이런 일 저런 일 떠들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부지런히 용기에 반찬을 담는 일만 하실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반찬을 다 담은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저 아이들 앞에 아이스크림과 수저를 툭 하고 내려놓았어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할머니가 점점 귀여워지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할머니는 제 아픈 속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힘들 때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주고 가시니 말입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은 알게 모르게 제 맘 한켠에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니 시모가 돈을 요구해도 더 냉정하게 거절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봐서 왔는데 식당 앞에서 한 남자가 기웃거리더군요. 뒷모습이 노숙자 같기도 하고 지저분한 것이 또 이상한 술주정꾼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남자의 하는 모양새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옆모습이 낯설기만 한 거예요. 설마 하고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사라졌던 남편이었습니다. 놀란 저보다 남편이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하더군요. 아, 여기가 맞았네. 당신 맞구나. 나야 나, 당신 남편. 얼른 들어가자. 나 춥고 배고파, 어? 남편은 반가워서 저의 손을 잡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거부했어요. 이걸로 어디를 들어오겠다는 거야? 애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일단 목욕탕 가서 씻고 나와. 제 말에 남편은 자기 몸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머쓱했는지 10,000원만 주면 목욕탕에서 씻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한심스러워서 욕지기가 나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볼까 무서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라 해놓고 방에서 예전 남편 옷과 속옷을 챙겨서 주었어요. 일단 깨끗이 씻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이혼뿐이겠지만요. 몇 시간 뒤 한결 봐줄 만한 모양으로 남편이 나타났어요. 잠시 후면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라 반찬집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남편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디를 가냐며 어이없게 배고프다고 칭얼대더군요. 나 배고파. 시원한 동태탕에 밥 먹고 싶은데 어디 가는 거야? 나 밥부터 먹고 싶다니까. 3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서는 밥부터 달라는 이 화상을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시장 구석에 있는 국밥집으로 끌고 가 국밥을 시켜주었어요. 남편은 뜨거운 국밥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말아 먹더군요. 손까지 덜덜 떠는 모양새가 아마 진짜 노숙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일단 남편이 국밥을 먹고 있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슬며시 테이블 밑으로 내려 녹음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제부터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더럽게 트림을 하고 물로 입안을 헹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왜 집을 나갔는지, 아이들 양육비며 시아버지 약값이며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그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 집 돈 들이는 것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고. 미안해. 이젠 당신 식당일 도우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볼게. 그러니까 나 용서해줘라. 어? 참 말도 안 나오더군요. 막말로 자기 부모님이지 내 부모인가요? 그럼 어린 아이들하고 남아있는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인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신 가출한 사이에 우리 엄마도 당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건 알고 있었니? 당신만 힘들었어? 난 더 힘들었어. 당신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나나 애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어. 이제 와서 식당일 도우며 열심히 살아보자고?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시모한테 가던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혼뿐이니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못 보낸 양육비며 시아버님 약값이며 모두 계산해서 받아낼 생각이라고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면서 애원을 했어요. 자신이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남편의 이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많이 독해져 있었죠.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애들 아빠라고 봐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 팔을 잡아 끄는 남편의 손을 냉정히 뿌리치며 식당을 나섰어요. 그리고 번화가로 나가서 빌딩 사이에 있는 변호사 간판을 보고 들어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일단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고 직업도 없는 상태라 친권 양육권은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받아내라고 하셨죠. 물론 남편의 직업이 없으니 밀린 양육비를 당장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죽을 때까지라도 모두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남편과의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절대로 이혼은 안 한다며 버티는 남편과 매일 싸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툭하면 식당으로 찾아와서 아이들을 보겠다고 기다렸는데 정작 아이들은 아빠가 무서워서 피하더군요. 어렸을 때 나가서 기억에도 없는 남자가 아빠라고 하니 제 뒤에 숨어서 눈치만 봤어요. 그러니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럴 시간에 직장이나 알아보는 게 어때? 당신 나한테 밀린 양육비부터 주려면 돈이 많아야 할 텐데. 이제라도 아빠 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더 이상 질질 끌지 않을 거야. 도장 안 찍어보면 소장 날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가 소장을 날리고 그걸 받은 후로는 태도가 돌변해서 시모와 찾아와 방 보증금과 재산 반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18평 아파트도 남겨주었다며 부부는 공동재산인 건 몰라? 내가 억울하지만 이혼해줄게. 대신 아파트 반값은 줘야지.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5억쯤 간다고 하던데 더도 안 바라고 3억만 주면 깨끗이 양육권이고 도장이고 다 해줄게.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결혼한 남자가 완전 날강도라는 것을요. 이미 집 나갔을 때부터 심지가 약하고 비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밑바닥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 연감생신 남편, 아빠, 자식 역할을 1알도 안 해놓고 공동재산이니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자식들의 양육권을 미끼로 말입니다. 더 이상 입만 아파 말할 가치도 없었어요. 식당 영업회 안이 썩 꺼지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분할해서 가져가려면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벼룩의 간만큼도 없을 테니까요. 변호사님은 혼인 중에 엄마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남편이 가출해서 기여도가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에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전에 집의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5천만 원도 제가 결혼 전에 벌어놓은 돈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제가 밀린 양육비며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독하게 받아내야 한다고요. 일주일 뒤 남편도 알아봤는지 다시 비굴하게 나오면서 싹싹 비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보기 싫어 접근 금지 신청을 내고 오는 전화까지 무시했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는 날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 이자가 붙고 있으니까 빨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돈부터 갚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접근 금지가 풀리자마자 남편은 밀린 양육비 탕감을 요구해왔습니다. 탕감? 싫어. 이자까지 붙여서 다 받아낼 거야. 내 아이들이 그동안 고생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키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 먼저 가출해서 새카맣게 타버린 내 상처부터 탕감받자. 그리고는 탕감의 대가로 남편의 얼굴에 불꽃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아이들 몫이라며 두 번째 싸대기까지 날렸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그동안 못 입고 못 누린 거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게 해줄 거라며 열심히 벌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일주일 동안 문을 닫는 일이 생겼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사고로 누워있던 아드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장례식장을 물어봤지만 알고 있는 상인들이 없었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할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한 주가 흐르고 드디어 할머니 반찬 가게가 열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질하던 재료들을 불이 나게 정리해놓고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시비를 거는 줄 알고 말리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려오는 상황이 며느리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내 남편 집을 팔아요. 당장 10억 내놔요. 여기 사람들이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독하겠는지 소문나면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약속했던 재산도 주세요. 솔직히 저 그 재산만 줬어도 남편 간호 잘하고 살림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탓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무리 막말을 퍼붓고 해도 할머니는 아무 변명도 안 하셨어요. 그동안 지켜본 할머니는 절대로 자식들이나 며느리에게 경우 없는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셨거든요. 분명히 며느리를 박하게 대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레 반찬 가게만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해도 답이 없는 할머니가 답답했는지 정성스레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엎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저건 아니다 싶어서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반찬 가게 문을 열려고 할 때 며느리는 화풀이를 다했는지 씩씩거리면서 휙하니 나와 돌아가더군요. 바닥에 쏟아진 멸치볶음과 나물들을 말없이 치우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얼른 통을 가져와 아까운 반찬들을 쓸어 담는데 괜히 제 마음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꾹 눌러 참고 있는데 할머니가 쓸어 담는 반찬들 위로 하얀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할머니 얼굴을 보았는데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은 온갖 감정들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바들바들 떠시면서 끄끄거리면서 울기 시작하셨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쌓였던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할머니는 한동안 묵은 서러움을 토해내듯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들어올까봐 문부터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다가가 할머니의 등을 다독이며 한동안 저도 할머니를 따라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깊어서 이리 격하게 토해내시는지 그것만이 안쓰러울 뿐이었어요. 우리 아들 참 불쌍하게 갔어. 아유, 내가 다 복이 없어서 다 내 아들이 벌 받았나 봐. 처음으로 제게 말문을 여신 할머니의 사연. 한동안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은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잘 살 줄 아셨다죠. 하지만 안타깝게 아드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혼수 상태가 되자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답니다. 결혼할 때 할머니가 살던 30평대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내어주고 할머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했다네요. 이유는 남편의 사고로 자신도 인생의 피해자라는 건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누가 인생의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드님이 사고가 난 것도 할머니의 잘못도 아니었고 할머니도 소중한 아들의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매한가지일 텐데요. 할머니가 거부하자 며느리는 남편을 돌보기는커녕 밖으로만 나돌아다녔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누구를 만나는 건지 가끔씩 병원에서 마주칠 때면 짙은 화장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대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 망설이다가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시켰다고요. 그 사람들이 알아낸 사실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대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대. 교사에 재산도 좀 있어 보이니까 소개해준 사람하고 짜고선 속인 거지. 이미 증거들까지 변호사에게 넘겼는데 오늘 찾아와서 저 난리지 뭐냐. 아이고,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니까 그저 잘 살 줄만 알았지. 이미 아드님은 세상을 떠났으니 할머니가 대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마 길고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아드님의 호적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싶지만 가능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죠. 참 할머니의 사연도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왜 그렇게 선한 사람의 등을 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은지 마음이 답답했어요. 할머니의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 제가 시모에게 시달리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동질감을 느끼셨나 봐요. 처음으로 듣게 된 할머니의 사연에 뭔가 할머니의 마음속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할머니의 젖은 눈가를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닦아드리고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셨잖아요. 속상할 때, 힘들 때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달래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 정말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더라고요. 뭔가 속이 뻥 뚫린 느낌이랄까요? 아, 해보세요. 제가 할머니에게 먼저 아이스크림을 듬뿍 떠서 입에 넣어드렸더니 할머니는 어색하신지 밀어내셨어요. 그리곤 됐다 너나 먹어라 하시는데 괜히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 피식하니 웃음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흘겨보시더니 아이스크림을 한 소저 듬뿍 떠서 입안에 가득 넣으셨습니다. 마치 까맣게 타버린 속을 달래듯이요.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가 이제 남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친정엄마도 이젠 남편도 없는 제게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주는 존재로, 제가 기대고 싶은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제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두 아이들마저 시모보다는 할머니를 더 따르고 좋아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유치원에서 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가는 일이 일상화가 되어갔어요. 큰딸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에 재능을 보였고 작은 아들은 순둥순둥하더니 그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자주 그리곤 했죠. 할머니는 아들이 그려준 그림을 보시고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는데요. 저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언제 사다 놓으셨는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까지 선물로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이 할머니의 가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디 숨겨놓은 손주들이라도 돼요? 야, 너희들 집이 어디야? 우리 집 저긴데요. 근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왜 우리 할머니를 노려봐요? 아들은 아마 며느리가 할머니를 노려보니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되물었나 봐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란 소리에 며느리의 눈초리가 사나워지면서 밖으로 나와 저희 식당으로 쳐들어오더군요. 뒤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며느리는 들리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때 저는 동태손질이 한창이었었는데 며느리가 요란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 며느리가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가 시장 사람들이 말하던 구미호지? 네가 어머니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렇게 꼬신다며. 왜? 우리 어머니가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라도 들었어? 그 재산들은 다 내 거니까 너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뭐라고요? 이것 좀 놓고선 말을 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이건 못 놔요? 이거 놓으라고. 얼마나 움켜쥐었는지 두피가 다 벗겨질 정도로 아파서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놓고 말하자고 해도 도통 놓을 생각을 안 하자 할 수 없이 손에 쥐고 있던 동태를 휘둘렀습니다. 보이지 않아 대충 휘둘렀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니 제대로 맞은 것처럼 보였죠. 그때 할머니의 노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할머니의 분노였어요. 그 손 놓지 못해? 어디다 감히 손을 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애꿎은 애들 엄마는 잡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만하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며느리는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듣다 못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짝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에 제 심장도 순간 멈추는 줄 알았네요. 할머니의 이런 화난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멍하니 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내치며 썩 꺼지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살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모르는 사실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았어요. 고약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아들 먼저 잡아먹고 어디 천년만년 잘 사나 보자.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이 구두쇠야. 며느리는 뭐가 그리 억울한지 막말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다가 겨우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주변 상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이 심하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멈춘 거였어요. 험한 장면들을 고스란히 지켜본 아이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버리자 이젠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을 꺼내와서 할머니의 입속에 떠먹여 주더군요. 참 인생 재밌죠. 저 어린 것들이 뭐를 한다고 할머니의 속을 달래주려 하는 걸까요? 하지만 덕분에 할머니의 표정은 자연스럽게 풀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대요.
아마 며느리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서 제게 화풀이를 한 것 같다고요. 저는 괜찮다며 할머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마디 툭 하셨죠. 됐다. 너나 잘 챙겨. 그렇게 시간이 흘러 티격태격하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물론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와 밀린 양육비,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제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법은 없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록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쥐꼬리만큼씩 받아내고 있지만 이자까지 독하게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며느리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는데 글쎄 며느리가 이혼한 사실이 있던 것을 숨겼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할머니 아드님과 결혼하고도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하니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할 판이었어요. 막상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소송이 마무리가 되니 괜히 마음이 허전해왔어요. 솔로 달래보려고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워놓고 소주를 훌쩍거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셨죠. 말없이 한 잔 따라드리고 다시 제 잔에 따르고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말없이 소주만 먹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사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후로 10년 동안은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해주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큰딸의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아들이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모두 이루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죽으림을 다해 앞만 보고 살아냈던 거죠. 다행히 살림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항상 반찬들을 넉넉히 하셨는데 일부러 많이 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하셨어요. 핑계는 반찬들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그 깊고 따뜻한 속마음을 모를 수가 없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푸드뱅크차를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됐어. 뭐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동네방네 다 소문낼 필요 없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요. 네, 할머니는 주변 상인들이 알까봐 남들 모르게 베푸시고 싶으셨나 봐요. 담당자는 머쓱했지만 그래도 고령의 할머니가 매일 반찬통을 들고는 수고로움에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천년만년 건강하실 줄 알았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계실 줄 알았죠. 하지만 세월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맞긴 하나 봐요. 어느새 할머니도 많이 늙으셨던 거죠. 언제부터인가는 할머니는 일주일에 4일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걱정이 된 제가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도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매일 가게 문을 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할머니에게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드님이 전부였어요. 다른 자식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가게에 나와 계실 때는 저와 동태탕으로 식사를 하실 때도 있었고 입맛 없을 때면 비빔밥으로 함께 식사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가게를 안 열 때면 식사는 잘 하시는지 아프면 병원에는 다녀오셨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집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기를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할머니는 반찬 가게를 일주일에 3번만 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예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단골이었던 손님들은 제 가게로 찾아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문을 닫은 건지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건강을 염려하는 손님들도 계셨죠. 게다가 언제 붙여놓았는지 가게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도 붙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본 저도 걱정이 깊어져 갔어요. 아이들 또한 매일 보던 할머니가 안 보이자 걱정을 많이 했죠. 엄마,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집도 안 가르쳐 주시고 누구 할머니 집 아는 사람 없대?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에게 선물하려고 그려둔 그림도 있는데 한번 알아봐. 우리 할머니 집 찾아가자.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할머니의 집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하나같이 고개만 절레절레 가로졌더군요. 할 수 없이 시장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군데에서 할머니의 소식을 알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 그 반찬 가게 할머니요? 할머니가 힘들어서 가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정리하고 어디 요양원 들어가셨다지 아마? 원래 고집도 세고 무뚝뚝하고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참 외로운 분이시죠.
알고 보면 정이 많으신 분인데 안타깝지 뭐예요. 아유. 제가 깜짝 놀라서 혹시 어디 요양원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서랍을 뒤적뒤적이더니 요양원 명함을 찾아서 알려주더군요. 할머니 아파트도 정리해달라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면서 주고 간 명함이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허탈감과 걱정스런 마음에 배신감과 서운함까지 몰려오더군요. 그동안 할머니와 가족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부족해서 아무 내색도 안 하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할머니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 그런 건가?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아프신 게 아니라면 굳이 요양원까지 스스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준 요양원 주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알렸어요. 이제는 청소년이라고 제법 어른스러운 티가 나는지라 어느 일이든 아이들과 의논하는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아이들도 놀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 어디 많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가 계시다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사가면 좋을까 하다가 늘 저희가 먹던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샀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 성함을 말하고 혹시 아프셔서 이곳에 오신 거냐고 물었어요. 김순례 환자분은 알츠하이머 환자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가족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오셨죠. 순간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드시면 노인성 질환에 많이 걸리는 건 알았지만 할머니가 이런 병에 걸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인생이 어디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저는 잠시 마음을 추스린 후 할머니가 있는 병실로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병실에 도착해서 문을 여니 창가에 익숙한 뒷모습의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더욱 마른 듯한 굽은 등, 먼 산을 보는 듯 멍한 눈길에 그만 울컥하니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감정은 숨김이 없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있어? 보고 싶었단 말이야. 딸은 우도도 달려가서 할머니의 등을 안으며 울먹였어요. 사춘기인 아들은 들고 온 그림을 손에 들고 조용히 달려갔죠. 차마 할머니에게 안기지는 못하고 미적거리는데 할머니가 뒤돌아섰습니다. 놀라서 휘둥그레신 눈, 예전보다 마른 홀쭉해진 볼, 창백한 얼굴까지.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건강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긴 너희가 어떻게...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이스크림을 들어올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맛이 없네. 여기에 계시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저도 모르게 원망하는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을 따라 저도 할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나에게 할머니는 엄마이자 가족이었는데 할머니에게 우리는 그동안 어떤 존재였냐고 하면서 따졌죠. 할머니는 먹먹하신지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푹 커진 두 눈에 이슬이 툭툭 떨어지는데 할머니의 눈물을 그때 두 번째로 보았네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부담 주기 싫으셨대요. 그냥 다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그렇게 있다가 가고 싶으셨다고요. 할머니는 한동안 저희를 안아주시더니 다시 표정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요. 자신은 이렇게 있다가 아들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저희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에 버럭하며 소리를 쳤어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다가오지 말지 왜 그랬어요? 왜 달달한 아이스크림처럼 우리에게 따스했어요? 할머니 정말 독하세요. 그렇게 마음 숨기고 살면 좀 편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전처럼 대해줘요. 우리한테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네? 제 말에 아이들도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자고 애원했어요. 여기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이미 저와 아이들은 이곳에 오기 전에 의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어떠한 상황이든 집으로 모셔오자고요. 그랬기에 할머니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는 할머니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물론 할머니는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요양원 병원장님이 양심적인 분이셨어요. 할머니의 병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짐을 싸서 할머니를 반강제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것도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겨우 붙잡고 설득을 했죠. 그리고 양쪽의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통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나 요양원으로 다시 들어갈 거라고 하면 아이들이 울면서 애원했거든요. 하긴 할머니를 어린 시절부터 봐왔으니 쌓인 정이 얼마나 깊겠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족이었고 그냥 어릴 적부터 쭉 그랬어. 서류상에 있는 혈육 말고 진짜 진심을 다하는 가족. 두 아이들에게 저 말고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굶주린 사랑을 할머니에게 갈구했어요. 할머니 또한 친손주들 마냥 정을 주셨죠. 모두가 낳아주고 핏줄이어야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위해주면 그것이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할머니도 매달리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셨는지 요양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의 진행을 늦추는 신약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아침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기억력과 인지력에 좋다는 독서와 뜨개질도 하시죠. 또 아들이 가르쳐준 웹툰 그림을 따라 그리시는데 놀라웠던 건요. 할머니의 그림 솜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아들의 웬만한 그림들은 다 따라 그리셔서 제2의 웹툰 작가가 나왔다고 농담할 정도입니다. 우와, 우리 할머니 천재 아냐? 이 정도면 할머니도 나랑 웹툰학과에 원서내야겠는데? 비록 서서히 병이 진행되어 기억력이 감퇴되고 할 말을 까먹기는 하시지만 아직은 심각할 수준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가끔 어두운 표정으로 그런 부탁을 하세요. 자신이 정말 제가 누군지도 아이들을 못 알아볼 때가 오면 그때는 자신을 요양원에 꼭 보내달라고요. 그럼 저는 해사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하죠.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전 할머니와 오랫동안 함께할 생각입니다. 친정엄마는 너무나 짧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제 제게 엄마는 할머니뿐이니 좀 더 오래, 아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물론 주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를 왜 모시고 사냐고요. 언젠가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왜 내게 잘해줬어요? 그냥 그랬어. 너도 아이들도 그냥. 그러면서 먼 창밖을 바라보시는데 왜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던지요. 마음이 따사로운 온기를 품은 듯 부풀어 오르더군요. 이제 사람들의 물음에 저도 답할까 해요. 저도 그냥요. 할머니가 좋은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그냥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걸요.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할머니와 저희는 오늘도 마음을 다하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혈혈단신이 된 할머니는 저희가 자식 같은 존재였고 저희에게도 엄마와 같은 존재, 친할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심을 다하는 선한 마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 버티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스한 이웃의 손길과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